성재 엄마였던 윤지혜가 26년 동안 버리고 떠난 여자로만 남았던 어느 날, 성재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재회는 감동이 아니라 공포로 시작돼요. 윤지혜의 손끝이 떨리고 말이 뚝뚝 끊기고 입술 한쪽이 순간 비틀립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영 못 말해. 그 얼굴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같은 시간 이지혁은 병원에서 한 달 안에 심장 이식 아니면 끝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잔인하게도 성재가 겨우 다시 찾은 윤지혜의 심장이 이지혁에게 향하는 줄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날 이후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진실과 함께 꺼져야만 하는 길로 밀려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윤지혜가 남긴 건 심장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두툼한 봉투. 하나 그 안에는 고성이가 우연으로 꾸민 모든 순간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즉 심장 이식이 끝이 아니라 고성이의 거짓을 끝장낼 증거의 칼날이 함께 돌아온 거죠. 그리고 6주 뒤 모두가 숨죽인 그 순간 회복실에서 돌아온 이지혁이 직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지은호야,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나랑 결혼해 줄래? 환호가 터져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그 약혼식은 축하만 남지 않습니다. 윤지혜의 봉투가 열리는 순간 그 약혼 반지보다 더 큰 폭탄이 터지고 이 집안은 누가 먼저 무너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되니까요. 지금부터 모든 판이 뒤집힐 만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따르릉, 성재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발신자는 뜻밖에도 슈홀츠 이사 최인숙이었습니다. 부사장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자신을 지켜봐주던 이모 같은 사람이 이런 톤으로 전화를 해오니 성재의 마음 한켠이 이유 없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내가 회사를 떠나려는 걸 눈치채신 건가? 성재는 최인숙 이사와 통화를 끊고도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다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최인숙 이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늘 자신을 챙겨주던 사람이었고 성재는 이모라 부르면서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재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나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최인숙 이사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커피를 마시지도 못한 채 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시선도 자꾸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성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 전화로 하실 말씀이 있다던 게 뭔데요? 최인숙 이사는 잠시 성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속에서 수십 번을 오가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깊게 숨을 들이킨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야, 오늘은 부사장과 이사 사이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모로서 너한테 꼭 소개해줘야 할 사람이 있어. 성재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소개라니 그것도 이런 심각한 표정으로 할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누군데요? 그 질문에도 최인숙 이사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페 입구 쪽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따라 성재도 고개를 돌린 순간 성재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멀리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낯설어야 할 얼굴인데 이상하게도 가슴 깊숙한 곳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심장은 이미 답을 아는 듯 했습니다. 성재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어떡해. 여자는 성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윤지혜는 첫걸음을 멈추고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쏟아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성재는 그 떨림이 단순한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윤지혜의 움직임이 살짝 어색해 보였습니다. 한쪽 어깨가 아주 잠깐 의식적으로 끌어올려지는 느낌. 그리고 가슴을 누르듯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는 모습. 윤지혜는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눈물을 훔치려 했는데 손끝이 방향을 잘못 잡는 것처럼 허공을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최인숙 이사가 눈을 질끈 감는 걸 성재가 봤습니다. 마치 지금은 넘어가 달라는 신호처럼요.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성재야. 그 한마디에 성재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4살 무렵 희미하게 남아있던 기억 속 얼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려 꿈에서만 수없이 불러왔던 이름. 윤지혜, 성재의 친엄마였습니다. 윤지혜는 훌쩍 자라 어른이 된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이 겹겹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성재 이렇게 잘 컸네. 그동안 잘 지냈니? 그 말 한마디가 성재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엄마였는데 막상 눈앞에 있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지? 정말 나를 버린 게 아니었나?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성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재는 묘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윤지의 입술 한쪽이 아주 잠깐 잘 붙지 않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눈을 한번 깜빡일 때마다 초점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지혜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얼굴이 힘을 줘서 유지되는 표정처럼요. 윤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집안이랑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 들었어. 그리고 너도 이제 고성희에 대해 뭔가 알아낸 것 같더라. 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지혜는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그 사람의 실체 말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은 여전히 평온한 음악이 깔려 있었지만 성재에게는 그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윤지혜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오래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려는 사람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야, 이제는 말할 때가 온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너한테 전부 말해줄게. 그 순간 성재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가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이 집안을 완전히 뒤흔들 이야기라는 것을요. 윤지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내가 떠난 이유는 고성희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윤지혜가 말을 잇는 사이 아주 잠깐 손등으로 관자놀이 쪽을 누르는 장면이 스치듯 보였습니다. 통증이 확 올라오는 사람처럼 참아내듯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고요. 윤지혜는 바로 자세를 고치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웃음이라 오히려 성재의 가슴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윤지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인숙 이모를 통해서만 내 안부를 들었어. 학교는 잘 다니는지, 아프진 않은지, 밥은 잘 먹는지 그런 것들. 윤지혜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한 번이라도 직접 보고 싶었어. 근데 고성희가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어디까지 손을 뻗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간 모든 게 무너질까봐. 카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성재는 말 한마디 못한 채 윤지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윤지혜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기다렸어.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그런데 윤지혜는 문장을 끝낸 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방금까지 너무 빠르게 달려온 사람처럼요. 최인수 기사가 재빨리 물컵을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지혜야, 잠깐 물 좀 마셔. 윤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들었는데 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손이 말을 듣지 않는 듯한 떨림이었습니다. 윤지혜는 급히 두 손으로 컵을 받쳐들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괜찮아. 긴장해서 그래. 하지만 성재는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긴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어긋남이 분명히 보였거든요. 윤지혜는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성재 앞 테이블 위에 내려놓이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게 내가 그동안 모아온 거야. 성재는 봉투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종이 뭉치인데도 무게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윤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언제 어디서 어떤 의도로 움직였는지, 우연처럼 꾸민 순간들까지 전부 찾느라 오래 걸렸어. 윤지혜는 봉투를 톡 손끝으로 눌러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사진도 있고 기록도 있어. 날짜별로 정리해놨어. 말뿐인 억울함이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성재의 손이 떨리며 봉투 위에 얹혔습니다. 윤지의 목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고성이는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야. 윤지의 눈빛이 흔들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직접 박진석 회장에게 말하고 싶었어.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다 꺼내놓고 진실을 외치고 싶었지. 그런데 그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때 말했으면 박진석 회장은 분노부터 했을 거고 진실은 또 묻혔을 거야. 윤지혜는 성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너야. 이걸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사람은 너야, 성재야. 성재의 눈빛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장면들이 서서히 다른 의미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성재는 알았습니다. 이 봉투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누가 진짜였는지, 누가 거짓이었는지를 가르는 칼날이라는 걸요. 그리고 성재의 선택 하나가 이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지혜가 봉투를 바라보던 시선이 잠깐 흐릿해지더니 말끝이 아주 미세하게 끊겼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단어 하나가 갑자기 사라진 사람처럼요. 윤지혜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 고성이가. 최인수 기사가 놀란 듯 윤지혜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윤지혜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성재는 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 윤지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엄마 아니 윤지혜 씨. 지금 어디 불편해요? 성재는 엄마라는 단어를 거의 다 꺼냈다가 끝내 삼켜버렸습니다. 윤지혜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관자놀이를 누르는 힘이 조금 더 세졌습니다. 눈이 한번 크게 깜빡였고 그 다음은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입술 한쪽이 아주 잠깐 비틀리듯 움직였습니다. 성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알 것 같은 공포. 이 사람 지금 위험한 건가? 한편 그 시각 박진석의 회장실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업무 보고를 마치려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윤지혜 씨가 조금 전 성재 부사장을 만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던 박진석은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차량 준비하게. 윤지혜, 그 이름은 오랫동안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분노와 후회, 그리고 애써 외면해온 죄책감까지 함께 떠오르는 이름이기도 했지요. 박진석은 직접 윤지혜를 찾아갔습니다. 카페 문 앞에서 마주한 윤지혜는 박진석을 보는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더는 참지 못하고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말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는 서러움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무너진 세월에 대한 억울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지혜는 울다가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을 닦으려던 손이 잠깐 멈췄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그 떨림을 감정으로만 보려 했지만 윤지혜가 잠깐 벽을 짚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벽을 짚는 손이 마치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처럼 흔들렸거든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조용한 자리에 앉은 뒤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야? 박진석의 시선은 윤지혜의 모습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때는 단정하고 품위가 있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견뎌낸 사람 특유의 얇아진 어깨와 굳은 표정이 보였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아이마저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지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성재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 한마디에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지혜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말로 협박했는지, 성재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공포를 심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늘 가던 식당, 당신 동선, 당신 성격까지 그 여자는 전부 알고 있었어요. 말을 들을수록 박진석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던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윤지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그러나 뼈아프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성이는 당신이 절대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윤지혜의 목소리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말이 혀끝에서 잠깐 걸리는 느낌. 윤지혜는 목을 가다듬고 다시 말을 이어갔지만 박진석은 그 작은 이상함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비로소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왜 윤지혜가 그렇게 말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설명조차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고성이가 그렇게 완벽한 얼굴로 가정을 지키는 사람인 척할 수 있었는지. 박진석은 자신이 버린 사람이 배신한 여자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려던 아내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불같았어. 박진석은 윤지혜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의심부터 했고 듣지도 않았고 확인도 하지 않았지. 내가 잘못했어. 고성의 말만 믿고 당신을 버렸어. 진짜 가정을 지킨 사람은 당신이었는데. 윤지혜의 눈은 붉어졌지만 이번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한참 침묵하던 윤지혜가 천천히 박진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차분했지만 눌러 담아온 분노가 고스란히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세요. 박진석의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윤지혜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바로잡아야 할 건 내 개인의 억울함만이 아니에요. 나는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바람이라는 말 하나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내 아이를 못 봤어요. 윤지혜는 숨을 깊게 들이킨 뒤 더 또렷하게 이어갔습니다. 나는 26년을 멀리서 상상만 하며 살았어요. 엄마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들을요. 그 세월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눈물 섞인 사과가 아니에요. 윤지혜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세요. 그리고 잘못된 자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타협이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윤지혜는 마지막으로 못 박았습니다. 나는 이미 성재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고성이는 우리 가족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고 속인 사람이에요. 이제 당신이 해야 할 몫이에요. 26년 동안 눈을 감았던 대가를 똑바로 보고 감당하세요. 그 말을 끝낸 뒤 윤지혜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순간 윤지혜가 의자 팔걸이를 꼭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나기에 힘을 주지 않으면 몸이 흔들릴 것처럼요. 박진석은 그 작은 장면을 보고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번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일은 더 이상 과거의 이혼 사건이 아니라는 걸요. 성재의 인생을 통째로 뒤튼 시작점이었고 고성이가 쌓아올린 거짓이 무너질 때 이 집안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요. 그리고 박진석은 또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윤지혜가 지금 단지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마치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말의 속도가 점점 조급해지고 있다는 것. 마치 오늘이 아니면 내일은 말하지 못할 것 같다는 얼굴이라는 것. 그 무너짐의 첫 장면은 성재가 들고 있는 그 두툼한 봉투를 열어젖히는 순간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더 큰 폭풍의 첫 장면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지혜가 참아내려 애쓰던 그 작은 어지럼과 손끝의 떨림과 순간순간 끊기는 말의 조각들이요. 성재는 아직 모릅니다. 그 증상들이 단순한 긴장이나 피로가 아니라 곧 닥칠 뇌출혈의 전조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성재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윤지혜가 지금 꺼내려는 진실은 고성이를 무너뜨리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윤지혜 자신을 무너뜨릴 만큼 무거운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박진석은 결심합니다. 윤지혜를 그냥 과거로 두면 더 많은 사람이 무너진다는 걸요. 박진석은 윤지혜 전부인을 만나
충격적인 과거의 진실을 듣고 난 뒤 일에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머릿속이 계속 멍했다.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몸은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지에 대한 궁금함과 걱정이 박진석을 더 괴롭히고 있었다. 이에 비서실장에게 윤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였다. 동시에 이 지역의 심장 이식 가능 여부에 대한 보고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병원 쪽에서 보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은 상태가 더 악화되어 가족 몰래 정밀 검사를 받고 있었고 그 사흘이 이 지역에게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한국대학병원 검사실을 오가며 이 지역은 처음으로 남은 시간을 계산했어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 할 날을 먼저 떠올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병실 창밖 하늘이 평소보다 낮아 보였고요. 이 지역은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직 끝내야 할 일이 남아있어.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반드시 살아서 가족을 지키고 지은호도 지켜야 해. 그 말을 하자 갑자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니 그건 너무 억울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이 지역은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심각한 심장 기능 저하. 근본 치료는 한 달 안에 심장 이식을 하는 것뿐이다. 말로 읽으면 한 줄인데 그 한 줄이 삶을 갈라놓는 칼 같았어요. 결국 한 달 시한부 생명이 된 것이었다. 한국대학병원 심장내과 주치의는 새벽부터 차트를 확인하다가 보호자란 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철. 그 이름 석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의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치의는 차트를 들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중환자실 앞 한 남자가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 깊게 패인 주름. 그런데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선명했어요.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상철 선생님 맞으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 이지혁 좀 살려주세요. 그 말에 주치의는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밝혔어요. 그 순간 주치의의 머릿속에 과거가 겹쳐졌습니다. 무너지는 구조물, 비명, 먼지, 그리고 자신을 밀쳐내던 한 남자의 뒷모습. 20년 전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고 지금은 그 빚을 갚을 시간이 다시 온 겁니다. 이상철도 그제서야 주치의를 알아봤습니다. 설마 그때 그 대학생? 주치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주치의는 결심했습니다. 이 환자는 반드시 살립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20년 전 살아남은 사람으로서요. 한편 그 시각 박진석은 오래된 한정식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은 바뀌었지만 기억 속 냄새는 그대로였어요. 모든 거짓이 시작된 자리라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사설 조사팀을 통해 교차 검증을 끝냈습니다. 당시 브로커의 계좌 흐름, 병원 기록, 조작된 사진 원본의 생성 경로까지 하나같이 맞아떨어졌어요. 조사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는 확정입니다. 추가로 숨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순간 서류 한 장이 그의 손을 다시 멈추게 했습니다. 이지혁 심장 공여자 후보군 업데이트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윤지혜의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잠재 공여 가능 응급 상황 발생 시 장기구득기관 통보 요망. 참고사항 장기구득기관은 장기 기증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공공기관이란 설명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성재의 기억에는 버리고 떠난 여자로만 남아있던 윤지혜가 아들 성재를 만나고 자신의 억울함을 알린 그 사람이 시한부 생명이라니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연이었다. 그런데 윤지혜가 지금은 아들의 절친이나 AP그룹 대표 이지혁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운명이 잔인하게도 사람들을 한 지점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성재의 엄마와 이지혁의 심장이 같은 줄에서 만나는 순간 박진석은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윤지혜가 미리 기증을 했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장은 살아있는 사람이 선택해서 내줄 수 있는 장기가 아니니까요. 윤지혜가 해둔 건 기증이 아니라 오래전 건강할 때 장기 조직 기증 희망 등록과 사전 예양서였어요. 그리고 병원은 그 등록을 확인해둔 상태였습니다. 만약 윤지혜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나 뇌출혈 또는 뇌혈관 응급이 생겨 뇌사 판정이 내려지면 그때야 비로소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였죠. 그래서 명단에 올라간 겁니다. 그 사실이 더 섬뜩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희생이 아니라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변수였으니까요. 박진석은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의 수술 일정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지혜. 지난번 카페에서 만났을 때는 정말 힘없어 보였고 분명 어디가 아픈 사람 같았는데 어디가 아픈지는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야 진실된 모습으로 바라보았지만 나의 머릿속에서는 26년 동안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던 이름. 그런데 지금은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서실장에게서 짧은 보고가 왔습니다. 회장님, 윤지혜 씨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소재 확인했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다시 심장이식 명단에서 이름이 남겨놨는지. 박진석은 운전기사도 두지 않고 혼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곧장 달렸어요. 윤지혜는 작은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박진석은 병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열면 그 순간부터 내가 26년간 누명을 씌운 죄인이 된 것만 같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똑똑. 계십니까? 안에서 낮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병실 안의 윤지혜는 지난번 카페에서 만났던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더 말랐고 더 창백했고 숨도 짧았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을 마주치는 순간 박진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지혜는 그를 보자마자 조용히 말했어요. 왔구나. 당신 도망치진 않네. 박진석은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윤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지역 수술 때문에 온 건 아니겠죠?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지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 알아요. 당신이 왜 나를 찾았는지도. 박진석은 그제야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 얘기 듣고 나도 많이 놀랐어. 고성이가 그렇게까지 했는지 몰랐던 내 자신이 죄인인 것 같았어. 그래도 어떤 방식이라도 미리 얘기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 게다가 이렇게까지 아픈 줄도 몰랐어. 미안해. 윤지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성재가 위험해진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또렷하게 꺼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성이는 무서운 여자예요. 고성이가 협박했어요. 박진석이 숨을 들이마시기도 전에 윤지혜가 이어 말했어요. 당신이 없는 틈을 정확히 골라 찾아왔어요. 당신 성격도 화내는 방식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습관도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서 당신과 성재를 동시에 빼앗아갔죠. 윤지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륜이라는 말은 그 여자가 만든 이야기였어요. 남자를 붙여서 사진을 만들고 메시지를 조작하고 증거처럼 보이게 준비했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듣지 않을 거라고 그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윤지혜는 그때를 떠올리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성재를 지키고 싶으면 지금 당장 사라져. 박진석은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과거 기억이 왜곡된 채 떠올랐어요. 분노, 모욕감, 배신감. 그 감정들이 누군가의 설계였다는 사실이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윤지혜는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였어요. 성재 엄마. 그래서 떠났어요. 성재를 지키기 위해 죽은 사람처럼 살기로 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박진석에게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얼굴이었어요. 성재는 엄마라는 단어를 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윤지혜는 아들을 바라보며 힘겹게 웃었습니다. 성재야, 내 아들. 이렇게 불러보는 것도 오랜만이네. 잘 컸구나. 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냐는 말도, 왜 나를 놔뒀냐는 말도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윤지혜는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성재야, 미안해. 근데 엄마는 한 번도 널 버린 적 없어. 박진석은 그 장면을 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켜야 할 가정을 가장 먼저 자신이 부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윤지혜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바로잡아주세요. 그래야 우리 성재가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윤지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박성재와 박진석이 병실 문을 나서자마자 간호사 호출벨이 연달아 울렸어요. 윤지혜는 손끝으로 겨우 붙잡았던 숨을 놓치듯 가쁜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오래전에 발견됐던 뇌혈관 이상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 지금 터져버린 거였습니다. 박성재는 복도에서 주저앉았어요. 방금 전까지 윤지혜의 손이 따뜻했는데 갑자기 손이 차가워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다리가 풀렸습니다. 박성재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어요. 왜 하필 오늘이야? 왜 이제 와서? 박진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라는 단어가 자기한테 가장 아픈 칼이었거든요. 응급처치가 이어졌지만 윤지혜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은 뇌사 판정을 내렸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는 중환자실에서 박성재는 윤지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엄마라는 단어가 이제야 목에 걸렸는데 그 단어를 부를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윤지혜가 오래전에 해둔 장기조직 기증희망 등록이 확인됐다는 보고였어요. 심장은 미리 기증해둔다가 아니라 판정 이후 법적 절차와 가족 확인을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설명도 따라왔습니다. 윤지혜는 생전에 혹시라도 내 몸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라고 사전 애양서에 남겨두었고요.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다시 찾았다는 감각이 엄마를 보내야 한다는 확인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박성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서명하면 정말 끝이에요? 코디네이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박성재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했던 거라면 저는 막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허락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리는 형벌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그 옆에서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박성재는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아직은 너무 늦었으니까요. 윤지혜가 남긴 유서가 있었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내 심장이 누군가의 내일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성재에게는 미안하고 사랑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박진석 회장에게는 진실을 바로잡아달라고 전해주세요. 고성희에게는 더 이상 누구도 너 때문에 사라지지 않게 하라. 그 유서를 읽는 순간 박진석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죄책감이 분노로 바뀌는 게 아니라 결정으로 굳는 눈빛이었어요. 이제는 숨지 않겠다는 결심. 더 이상 고성희가 사람의 삶을 계산표에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한국대학병원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이 지역은 깊은 혼수 상태였습니다. 심장 기능은 한계에 가까웠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의료진은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병원에 자문팀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을 보내 절차를 흔들려 했고 박성재에게는 문자를 수십 통씩 보냈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내가 누구 편인지 생각해. 박성재는 그 문자들을 보면서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하는 순간 다시 끌려갈 것 같았거든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윤지혜의 심장은 이 지역의 가슴으로 옮겨졌고 수술실 안에서 모니터 소리가 급해졌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흔들렸어요. 의료진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약 조절.
재관류 준비. 숨이 막히는 시간이 지나고 한동안 파형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더니 어느 순간 모니터에 안정적인 리듬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 이식 성공입니다.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은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고비를 넘기는 중이었고 박진석은 병원 로비에서 다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윤지의 유서에 적힌 진실을 바로잡아달라는 문장이 계속 머리를 때렸거든요. 박진석은 변호인단을 불러 간단히 지시했습니다. 고성이가 손댄 모든 문서, 모든 계좌, 모든 인사기록을 다 열어. 가정 문제로 묻지 마. 회사 문제로 범죄로 본다. 그 말이 떨어지자 변호인은 즉시 특별감사 절차와 증거 보전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박진석은 또 한 번 박성재를 바라봤어요. 성재야, 내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와. 내 엄마를 다시 지우지 않으려면 내 입으로 말해야 한다. 박성재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겠다고 떠난 엄마를 이제야 만났는데 엄마는 다시 증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지혁의 병실 앞에서 박성재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지혁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윤지혜가 남긴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었고 그 뜻을 지키려면 누군가는 고성이의 거짓을 끝내야 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 고성이는 결국 병원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기자를 대동하지 않았지만 병원 복도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계산하는 얼굴이었어요. 고성이는 박진석을 보자마자 낮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다 감정이에요? 지금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박진석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사 걱정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망가뜨린 건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다. 고성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윤지혜가 뭐라고 지금 이 난리를. 그 순간 박성재가 처음으로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내 엄마였어요. 엄마를 뭐라고 부르지 마요. 그 한마디에 복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박진석이 가로막았습니다. 성재를 건드리면 내가 숨겨온 것까지 전부 공개한다. 고성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정말 나랑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박진석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끝까지 간다. 며칠 뒤 이지혁은 마침내 의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이지혁은 박성재를 알아보고 눈을 깜빡였어요. 박성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너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엄마가 헛되게 간 게 아니니까. 이지혁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끄덕임 하나가 남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박진석은 이사회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가온재단과 고성이가 관여한 계열사 자금 흐름을 모두 감사 대상으로 올렸고 고성이가 만든 이미지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박진석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 준비해. 숨길수록 더 많은 사람이 사라진다. 수술실 밖에서 이상철과 김다정은 주저앉아 울었고 지은호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꼈습니다. 지은호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선배, 아직 할 말이 남아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박성재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사람 하나 살렸네. 순간 잠깐 의식이 돌아오고 48시간 의식이 없던 이지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고 그는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낯설지만 분명한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이지혁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군요. 박진석은 병실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널 살린 심장은 박성재의 어머니 윤지혜가 남긴 거다. 이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헛되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지혜가 남긴 마지막 부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지혜가 의식을 잃기 전에 넘겨줬던 자료와 조사팀이 확보한 증거가 맞물리면서 고성이의 거짓이 한 번에 드러날 준비를 마쳤거든요. 며칠 뒤 박진석은 고성이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윤지혜가 남긴 서류를 품에 안은 박성재가 같이 서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억지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박진석이 차분히 끊었습니다. 이제 그 호칭은 그만. 박진석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위조된 사진의 원본 생성 기록, 조작된 메시지 로그, 협박 음성의 메타데이터, 그리고 고성이가 뒤에서 움직인 인사 개입 정황까지.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라 설계였다는 증거였습니다. 박진석은 말했습니다. 윤지혜를 내쫓고 끝낸 줄 알았지. 그런데 넌 그 뒤에도 사람 인생을 이용해왔어. 고성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박진석은 단호했어요. 오해면 수사 앞에서 설명해. 잠시 후 경찰과 수사팀이 들어왔습니다. 고성이의 표정이 무너졌고 박성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난 엄마를 26년 동안 잃었어요. 고성애 씨가 만든 거짓 때문에. 그 말은 사실상 마지막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은 박진석 회장이 자금과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만 막았지만 이젠 슈홀즈그룹 본사에서는 특별감사와 인사조치가 이어졌고 고성이는 모든 직책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해임됐습니다. 박진석은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확인도 하지 않고 가정을 부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부터 치르겠습니다. 윤지혜는 떠났지만 이름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이 지역의 가슴에서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운명의 방향은 분명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회복실 창밖 햇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심장으로 끝까지 살아보겠다. 그리고 거짓이 이겼던 세상을 다시 뒤집겠다. 기자회견 날 아침 슈홀츠그룹 본사 로비는 플래시로 번쩍였습니다. 박진석은 마이크 앞에서 먼저 윤지혜의 이름을 불렀어요. 윤지혜 씨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확인도 하지 않고 그녀를 몰아냈고 그 틈을 고성이가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고성이의 직책 해임과 수사 협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 박성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26년 동안 엄마가 날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 이름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피해자였고 동시에 침묵의 공범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침묵을 끊겠습니다. 그날 오후 고성이는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끝까지 웃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 웃음에 속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회복실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었는데 윤지의 유서를 다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사람 하나를 살리는 건 장기 하나가 아니라 진실 하나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에 이상철과 김다정, 박성재, 지은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지혜의 빈자리가 남긴 건 심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진석과 박성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6주라는 시간이 지나고서야 이 지역은 살았다는 말을 몸으로 실감했는데요. 회복실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빛이 어느 날부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느껴졌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던 통증도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의사는 아직 무리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지만 이 지역은 그 말을 듣고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조급했어요. 건강을 되찾고 싶은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회복실에서 가장 자주 떠올린 얼굴은 지은호였고 그 얼굴을 떠올릴수록 미안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 지역은 심장 이식 말고는 답이 없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시한부처럼 하루하루를 새며 살아왔고요. 그래서 지은호가 용기를 내어 고백했을 때도 이 지역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둬라는 말로 고개를 저어버렸습니다. 그는 평범한 하루가 더 필요했지만 그 마음을 솔직히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웃으면서도 눈가가 젖어있던 표정, 1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다 나을 때까지 선배 옆에 있을 수 있어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장면이 회복실 밤마다 꿈처럼 돌아왔습니다. 이 지역은 그때의 자신이 너무 단단한 척만 했다는 걸 이제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거절은 분명 필요했을지 몰라도 그 방식이 너무 차가웠다는 걸요. 지은호가 매번 다가오면서도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지혁은 뒤늦게 알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날 회사 직원들이 대표님, 오늘은 일정이 있어요라며 이지혁을 회의실 쪽으로 데려갔는데요. 이지혁은 아직 몸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지 직원들의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가 오히려 낯설게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터진 건 환호였어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건강식 케이크와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표님 건강히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건강할 일만 남았어요. 저희가 대표님 건강 꼭 지켜드릴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일합시다. 이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자 이지혁은 멋쩍게 웃다가 결국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는 얼굴이었어요. 지은호는 다른 직원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다가 이지혁과 눈이 마주치자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이지혁도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온 걸 가장 먼저 기뻐하는 사람이 사실은 저 사람일 텐데 내가 그 마음을 얼마나 밀어냈지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스쳤습니다. 한쪽에서는 차철민이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크게 티내는 성격은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표정의 안도감이 확실했어요. 차철민은 이지혁이 쓰러졌던 날부터 누구보다 냉정하게 절차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누구보다 간절하게 대표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쪽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차철민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이지혁을 보는 눈빛이 유난히 차분했습니다. 직원들이 준비한 축하를 나누는 동안 이지혁은 계속 지은호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지은호는 일부러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기듯 움직이며 이지혁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히려 이지혁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아하면서도 도망쳤구나. 수술 전 침대 위에서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이지혁의 결심이 사실은 겁이었음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지혁이 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대표님 한 말씀 하시나요? 하며 웃었고 이지혁은 한 번 숨을 고르고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오늘은 그냥 축하 파티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는 걸요. 이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단숨에 가라앉았고 직원들 입에서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선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멈췄습니다. 이지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지은호를 보면서 말했어요. 은호야, 나 많이 늦었지. 그동안 내가 내 쪽으로 걸어오던 걸 내가 너무 많이 밀어냈어. 내 마음이 변했느니 뭐니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사실은 겁이었어. 내가 무너질까봐 겁난 것도 맞고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말이 무서웠던 것도 맞고 그런데 지금은 알아. 내가 제일 무서웠던 건 내 마음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내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였더라. 지은호의 눈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이지혁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고백했을 때 나는 거절만 하면 끝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뒤로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웃어줬는지, 얼마나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어줬는지 나는 그걸 받기만 했더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 내가 너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 마음 변하지 않을 거야. 내겐 너 한 사람뿐이야. 은호야, 나랑 결혼해줄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직원들 사이에서 헉하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차철민은 그제야 작게 웃었습니다. 결국 올게 왔네라는 얼굴이었어요. 지은호는 눈물을 닦으려다 더 쏟아져서 결국 웃으면서 울어버렸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저도 선배를 사랑해요. 저도 선배랑 앞으로의 화려한 날들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 순간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라고 외쳤고 누군가는 지은호 팀장님,
아니, 이제 대표님 사모님이시네요. 라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지혁은 반지를 지은호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지혁은 그 포옹 속에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미안한 거 내가 평생 갚을게. 그리고 한 달 후 화목한 약혼식 날은 정말 그들만의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크게 알리지 않았고 화려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의 가족인 이상철, 김다정, 이지환, 이수빈이 자리했고 박성재의 가족인 박진석과 박성재, 박영나가 함께했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그 빈자리에 대해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비어있으니 오늘만큼은 박진석도 박성재도 박영나도 숨을 조금 더 편하게 쉬는 얼굴이었습니다. 억지로 꾸민 평화가 아니라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는 평화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회사에서는 차철민을 포함해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참석했습니다. 조용한 식사 자리에서 이상철이 먼저 말했어요. 지혁아, 내가 살아 돌아온 게 제일 큰 선물이다. 그리고 이제 지은호 씨한테 잘하자. 김다정도 눈가를 훔치며 웃었고 이지환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형, 이제 진짜 도망치지 말라고 짧게 던졌습니다. 이수빈은 언니, 아니 은우 언니.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제일 잘해줄게요라며 분위기를 풀었고요. 박진석은 잠깐 잔을 들었다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재를 한 번 보고 이지혁을 한 번 보고 지은우를 한 번 보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축하해야지. 앞으로는 더 좋은 날만 있을 거야. 박성재도 입가에 웃음을 걸었고 박영나도 고개를 숙여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가족과 회사 사람들만 모인 자리에서 이지혁과 지은호는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도망치지 않기로 한 이지혁의 약속과 끝내 마음을 지켜낸 지은호의 시간이 그대로 담긴 자리였어요. 그리고 모두가 알았습니다. 오늘의 약혼식은 끝이 아니라 진짜로 화려한 날들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걸요.